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면면을 두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합니다. 김갑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구 없는 극단 정치. 네. 아니 내가 어디 꼭 뭐 열심히 찾아 듣는 사람 아닌데도 이 정치 비상구를요 앞에 그 출구 없는 극단 정치 그거 들으려고 듣는 수가 많아요. 아니 근데 이걸 두고도 시그니처.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견이 굉장히 적지 않았고 지금도 하느냐는 질책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주 귀에 확 박혀갖고 네. 그냥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이렇게 켜요. 아니 가장 뼈아픈 말은 네가 지금 출구를 안 만들려고 방송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시청자 의견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벌써 이제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양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제 윤석열 거치고 이재명 정부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게 효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포자기하고 좌절에 빠질 때는 그놈이 그놈이야 뭐 그게 그거야 이제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실망감의 이 표출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암담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새 나라를 만든다 하는 이제 의기충천의 분위기가 딱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요약을 한다면 당세가 가장 크고 집권당이기도 한 민주당이 그 전에 조국 당하고의 합당 과정 때문에 빚어진 여러 분란의 배경을 두고서도 굉장히 무리하지 않게 공천 과정을 처리를 했다. 그거는 일단 그 지자체장 후보들은 다 경선이라는 과정이 1인 1표제 영향으로 뭐 크게 불만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뭐 몇몇 군데 있지만 그거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재보궐 선거에서는 거의 다 전략 공천인데 그 전략 공천이 말썽나는 거는 결국은 한 힘을 가진 세력이 이제 자기 사람 심어 놓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좀 있다면 대통령 눈치 너무 본 거 아니냐 뭐 그 정도인데 그건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지난 몇 개월인데 적어도 이 공천 과정 즉 당대표로서 이 대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역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서요.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고가운 감정을 가진 분이건 아니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 당장 국힘의 공천과 비교해 보면 바로 드러나는데 이건 뭐 완전 사심 공천의 극치 아닙니까? 그것도 사심 공천했지만 불복 사례를 통해서 다시 불복한 사람이 돌아오는 사례도 있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심을 마음껏 발휘했는데 사심대로 된 것도 하나도 없어. 이 무슨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예기치 않은 캐릭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큰 덕을 보긴 보는 건데 이제는 이 오픈된 장에서는 장동혁 지도부는 일종의 그냥 이 놀림감, 재미거리로 얘기되는 것 같고 다만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역에 뿌리박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제 맨파워, 자기 능력으로 얼마큼 선전할 것이냐인데 뭐 당 이미지는 그냥 바닥이죠. 20% 간당간당 그 아래로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이루어진 공천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지자체장 공천에서 현역을 전원 재공천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윤석열 공천이거든요. 사실 네. 따져보면. 네. 내부에 아무런 역동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잘 못했다. 이건 바꿔야 된다. 이게 굉장히 펼쳐질 텐데 그게 아무 힘을 못 받고 그냥 한다는 거는 그나마 분란을 어떻게라도 닫기 위해서 그냥 현역이 하자 그러면 할 수 없이 딸려가. 뭐 잘랐는데 다시 데려와서 다시 재공천하고 우스꽝스러운 마음이 뭐야.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과 국힘당의 공천 자체는 굉장히 이 대비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 띄어서 보면은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지만
또 경쟁이 끝난 이후에는 화합된 모습을 우리 대중들에게 보여주면서 뭔가 안정감도 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럼요. 사실 그 배경은 대통령이라는 큰 힘이 배경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네. 뭐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 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하고 부산만 예를 드셨잖아요. 네. 이 두 군데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운 거예요. 오세훈하고 당장 대비하고 박형준하고 대비해 보면 음. 서울을 그래 성수동처럼 정말 전 세계인들이 찾아와서 감탄하면서 우리도 저러고 싶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 하는 그 어떤 희망을 주는 거. 물론 그 떨어진 그 미스터 박도 잘하겠지만 서울 디자인, 서울 리모델링에 대한 이 어떤 그것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데 네. 하여튼 정원호 후보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고요. 음. 연설을 그렇게 못하는데도 그거는 좀 약간 부족한 점이죠. 네. 토론장에 보면 이렇게 어린이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저쪽은 능글능글하고 뭐 그것도 좀 신선해 보여요. 그다음에 전재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부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앞날에 대한 큰 포석이거든요. 근데 그걸 부산으로 배경으로 이뤄내겠다고 하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내에 견고하게 민주당은 무조건 싫어. 이런 이 여론 속에서도 재수는 그래도 해낼 거야. 네. 이 항만 도시인데 이 항만 수도로 만들어서 북극항이 개막되는 시대에 인프라를 깔아놔서 이 항만 물류가 도는 곳에 아예 중심지가 되겠다. 즉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꿈대로만 돼 간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시험대에 놓여 있잖아요. 중견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뭐 독자적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떠냐. 일단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통령 한마디 낸 게 이렇게 여파가 큰 거 한번 보세요. 국내외적으로 다. 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네. 중견 국가에 대한 그 전 세계적인 기대 심리가 사우스 코리아는 그럴 만한 나라야라는 게 있거든요. 또 국내적으로도 뭐 쿠팡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공화당 의원들 질타 나왔을 때 우리 의원 명의로 당당하게. 네, 네. 반격도 하고 이 국가 위상이 달라지는데 그 중심점으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전재수 후보의 그 목소리가 상당히 그 울림을 줘요. 기대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부산의 변화와 그와 연동된 한국 사회의 한 단계 진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전재수 뽑아줘야지 하는 건 굉장히 희망적일 것 같아요. 야,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선거와 공천이라는 건 늘 이제 시대 정신을 뒤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선거를 목전에 앞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도 좀 있을까요, 선생님? 공천 기준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후보로 뽑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때와는 좀 다른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야 마땅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다원화됐잖아요. 과거에는 일단 군에서 쫙 절반 깔아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위직을 역위한 사람 있잖아요. 장차관들, 그다음에 이 권력기관들,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또는 뭐 하여튼 이런 권력기관 경찰 이런 출신자들이 다음을 깎고 거기에 플러스 명망가 일부 이게 대체적인 이제 공천 과정이고 야당은 거기에 비해서는 총재 쫓아다니는 사람들 총재 곁에서 어떻게 바글바글 모여서 주로 이제 순댓국밥집 아니면 돼지족발집 같은 데서 바글바글 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한 시절을 보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되고 이제 이런 구도가 확 넓혀졌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주류정당 체험 1번을 획득한 지가 세 번째 선거더라고. 그 1번이라는 건 그 나라의 이제 중심 세력. 그렇습니다. 주류라는 의미인데 민주당도 그래도 많이 변했죠. 이제는 투쟁하여 뭐 개혁하세 뭐 이거보다는 현실적 법안을 내는 것이 더 가치를 발휘하는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환경에 적합한 이제 후보들을 잘 선별해 내야 된다. 근데 그건 요번에 그렇게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으로 과제가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후보자의 뭐 자질하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이렇게 신원섭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정치인은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와중에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말이 뒤따르지 못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좀 어떤 그 분별하는 구조 속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치 지망생들은 다 알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 웅변하면 막 피를 토했잖아요. 그거 안 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듯이 떠듬떠듬해도 그 진정이 전달이 되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 대표 사례가 있어요. 음. 김용남. 그 늘 더듬 말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말과 말 사이가 좀 길어요. 길어요. 해보면. 네. 예, 예. 근데 엄청 인기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게 이제 개념이 바뀐 거야. 이건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거죠. 음. 어떤 사람의 수준이 듣는 사람의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진 거죠. 예, 더듬더듬 하는 것도 상관없고 말 매끄럽게 수미상관하게 착착착 끊어내는 사람들은 약간 오히려 사기꾼 느낌을 더 줘요. 저 충북의 지사 후보 된 양반 저 누구지 그 양반? 그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신용환. 신영환 씨한테 너무 잘하시면 그 사기꾼 취급받으니까 언변이 너무 좋아도 문제다 이게. 너무 잘하시지 말라고 조언하셨구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 출신자들 그리고 그 요번 선거에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 눈에 보이는 거는 넘어온 사람들. 예, 보수 계열에서 민주당 쪽으로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가와 판단인데 물론 굉장히 양질의 사람들만 일부 넘어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난 국힘은 보수 3당 체제로 갈 거라고 그건 아주 필사적 필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많은 이탈자들이 민주당을 찾을 때 이제 민주당이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제 분명히 과거가 파묘되면서 뭐 이런 걸 데려왔어 이제 이럴 텐데 그걸 참아내는 민주당의 또 이 저력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말 나온 김에 우리 김용남 후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재인데 데뷔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여러 자리에 이제 천거됐다 설설설은 말았는데 드디어 당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경기 평택을에 공천을 받았는데 선생님께서는 공천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낭중지추 아니겠어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어쨌든 삐지고 나온다는 건데 그만큼 김용남이 그 진보층 대중들에게 보인 모습이 있어서 공천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자리에 여러 번 거론됐는데 그중에 헛방도 있지만 실제로 김영남 의원이 증언을 했어요. 사실은 이번 공천 받기 직전까지 자리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내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덜컥 이제 공천이 돼서 물론 내가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갔다는데 자기 쓰임새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쓰이는 게 좋은 당이잖아요. 아니 국힘이 망한 게 뭐야? 쓰임새 있고 능력 있을수록 배제되고 내 사람들 사천이 돼 버리니까 충성할 사람들 혹은 나에게 그 덕을 준 사람들 이러니까 당이 망해버리는 건데 저는 김영남쯤 되는 사람이 행정부에 발탁이 안 되거나 출마도 못하게 되면 난 이게 민주당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김영남이 훌륭하고 뛰어나서라기보다 이쯤 되는 사람이라면 지난 날을 불문하고 유력하게 쓰여야만 더 많은 이 중심 정당, 주류 정당이 되는 과정에 많은 자원이 붙을 수 있다. 그러면 과거를 어쩔 수 없이 파묘를 한다 하더라도 양해할 건 양해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닌 건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죠. 근데 김용남 정도면 거기서 꼴통 발언 많이 한 사람인데도 그 이후에 그걸 많이 씻어냈으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꿈꾸시는 여러 가지 정당, 민주당의 모델 중에 하나가 당원화된 민주당인 거고 민주당 안에서 재집권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시야를 좀 보여주셨는데 그런 코스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민주당으로 넘어왔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용남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간 이 사람을 두고 확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한 분들이 있지만 그 민주당의 주류적이었던 오랜 전통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의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정체성이란 말이요. 그 상당히 양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민주적 가치를 향해서 피 흘리며 싸운 건 맞고 그 과정에서 동참해서 고초를 겪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맞지만
다른 측면에서 뭐 기업을 열심히 경영했다거나 뭐 하여튼 고위관직을 향해서 노력을 해서 역량을 보인 사람들이 나중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받아들여야죠. 이거는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 통용됐던 논리가 아닌가 싶어요. 나라가 워낙 독재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으니 이걸 네. 바로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정부 시대 때부터는 스텝업식이 아니에요. 증권을 그렇죠. 네. 스텝업 하듯이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넘어가려면 투쟁적인 이력 그리고 이력을 하면 너무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만은 이끌어갈 수 없는 너무나 다원화되고 그다음에 앞질러진 선진화된 나라의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중도 보수의 확장은 표 많이 얻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의 총집합을 위해서 아하. 필요한 변화란 네.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적인 정체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영입된다 해서 그들은 들어오면 바로 민주당 속에 녹아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묘지쯤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지혜로움을 좀 구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김용남 후보를 문제시하는 분들의 대부분적인 기층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의 이력을 보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확장해 설명한 사람들은 우리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목표적 사명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밖에서 얘기하는 걸 넘어온 다음에 보더라도 여러 가지 약간 좀 이렇게 중도에 가까운 소구를 하는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못 믿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김영남 의원은 민주당으로 완전히 넘어온 이후에도 이런 팟캐스트 이런 그 유튜브 발언 통해서도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 그렇죠. 네. 또 검찰청에게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었을 때 부분적인 수사권을 넘겨주느냐에 대해서도 보수적 시각을 드러냈고 시장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로 그렇죠. 네. 대통령보다 앞질러 가는 발언을 해왔고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김용남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3분의 1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3분의 1쯤은 있어야 된다. 3분의 1쯤은 네. 있어요. 그게 주류 정당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의석도 더 앞으로 가져야 되고 의석뿐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 있잖아요. 사회적 영향력은 여러 층의 사람을 해야 될 텐데 예컨대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맹공을 피면서 개혁 정책을 하는 거는 부자들 스스로도 자책을 하면서 그거에 동참하는 게 바른 길이에요. 반면에 노동 유연성을 주장해요. 노동 유연성이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 오너가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네네.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면을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힘적인 생각을 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대단히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막힌 걸 뚫는데 만약에 한 20년 전에 민주당처럼 우리는 오로지 피땀 흘리는 노동자의 편이에요. 이랬다가는 한국 사회라는 그릇을 어떻게 다 담냐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용남 유형의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보수성, 네. 소위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앞으로는. 예, 그래야만 네. 국가의 중심 세력으로서 나라를 안정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발언 파묘인지 얘기를 우리도 잠깐 했는데 그런 사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김용남의 미래는 이해운 후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뭔가 극단적인 평가를 또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이해운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좀 무리 있는 것 같고요. 이해운은 말 그대로 그냥 어느 날 불쑥 보수의 상징성이라고 해서 끌어왔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안 된 거니까 본인 네. 과실인데 김용남은 스스로가 이 길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찾아온 거다. 예. 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고 상당히 긴 기간이죠. 국힘 나와서 개혁신당 갔다가 민주당에 오는 동안 자기 시각도 대단히 교정된 사람이에요. 보면 본 바탕에 있는 보수성은 뭐 견지를 하는데 적어도 현실 정치의 흐름이나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갱신을 잘 합니다. 아, 자기 행진을 잘한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 굉장히
민주당에게는 소중한 인재라고 네.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공천이 되냐마냐까지 염려할 정도니까 별 목소리를 못 내지만 네. 이 사람이 요번에 2년 동안 좀 제대로 의정도 하고 재선도 또 되고 이러면 국힘 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많이 내놓을 걸요. 네.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입법 같은 것도 그 지금은 그 누구야 이소영 의원. 네. 이소영이 똘똘한 소리 많이 하지만 이소영과 김용남이 합작해서 제가 봐도 그래요. 예. 더 나은 음. 정책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약간 삐딱하게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이라는 정치인이 약간 철새적이지 않느냐. 어떤 거냐. 윤석열 정부 때는 수원시장 선거, 지방선거 때, 직전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왔다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윤석열의 부름을 받지 못하니까 개혁신당에 갔는데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휴지기를 가지고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공천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김용남이 결국은 종국의 목표로 하는 바는 당선 혹은 정치적인 당락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또 폄훼적인 시각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도 맞죠.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고, 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가령 국힘에서 공천 네. 잘 받고 현역 의원이었으면 태도를 안 바꿨겠죠.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의해서 네. 스스로 자기를 규정해 나가는 존재예요. 음. 그가 정말 윤어게인스럽고 정말 꼴통스러웠다면 국힘에 남아서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극우의 일원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길을 벗어나온 게 그의 선택이었고 그걸 존중해 주자는 거죠. 그 국회의원 한 자리 해보기 위해서 목숨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 뭐 김용남만 독야청청한 건 아니겠죠. 네. 예. 어쨌든 선생님 말씀대로 김용남 그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그 원내에 진입한다고 한다면은 확장 요인들은 정말로 많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주주 자본주의를 뭔가 제를 옹립하는 과정에서 김용남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로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 그리고 향후에 정치를 지망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뭐 김용남은 전형적인 엘리트인데 그 정치권에 엘리트도 필요해요. 엘리트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지. 그렇죠. 예, 네. 엘리트 자원들이 지망할 때 바라볼 수 있는 두 사람이 하정우 모델하고 정청래 이 김용남 모델이에요. 김용남은 소위 사회 주류에 서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분야에서건 그렇죠. 네. 상당한 정도의 역량과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이 정치할까 할 때 오는 거고 이공계 젊은 스타들이 독자적인 뭐를 하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다가 아예 우리가 그냥 정부를 운영하자 이제 중국 모델이죠. 그런 식으로 이공계 엘리트들이 정치 참여하는 길을 열 때 이제 하정우 모델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인제 선생님도 인제 그 파묘는 이제 그만하자 이런 선을 해 주셨지만은 정말 최근에 제 주변도 보더라도 그 김용남을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 상당수가 그 발언이라는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던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 주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뭘 해주겠어요? 저만 해도 오래전인데 KBS에 낮에 하는 시사 프로 패널이었는데 상대 앞에가 김용남이었어요. 상대 앞에가 속이 터지지. 아 여 앞에서 얘기하는데 예. 속이 터지지. 그때 그 시절이 있었다죠. 누구나 흑역사가 있고 뭐 김용남 의원에겐 그게 흑역사인데 이 김용남 의원이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나는 할 말 했다라고 이제 떳떳함과 당당함을 주장하는데 네. 뭐 그게 그렇지만 민주당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곤란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후회하고 어떤 필요하면 사죄하는 모습도 좀 보이세요. 아, 필요할 때는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도 김용남 후보 스스로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나는 떳떳했다. 나는 국민의힘에서도 떳떳했고 개혁신당에 떳떳했고 자기는 자기를 변호하라고 그 맥락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윤석열한테 손가락 중심으로 씻어서 왕자가 안 지워졌다라는 말도 방송 나와서 김용남 후보가 한 말이고 내 좋은 머리를 정말 사악하게 쓴 내 인생의 수치스러운 일이다로 가야지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지.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요. 네. 예. 제 생각에도 적시의 여러 가지 과거 발언 같은 경우에는 건건이 대응하기보다는 총괄적으로 내 입장에 대해서 뭐 반성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자성을 한다고 한다면은 유권자들, 민주 진영의 유권자들도 용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좀 해보는데 문제는 이제 김영남 후보가 이렇게 평택을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먼저 선거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했던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의 사실은 입지라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타깝죠. 왜냐하면 김용남은 하남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조국 후보자로는 김남국을 붙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아, 우리 선생님 예, 보시기에는 예, 예. 뭐 사제지간끼리 이렇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학교가 다르니까 네. 사제간이라기보다 그 김남국은 사실 이중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본인의 뭐라고 뭐 본인 할 말이 있겠지만 저간 뭐 네네. 한동훈 앞에 두고 이모 뭐 어쩌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인데 그 사람의 어설픔이 드러나는 상징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속됐다고 깨놓고 보면 뭐 그 정도로 억울할 수도 있는데 네. 어설픈 젊은 정치 지망생의 모습이에요. 근데도 계속해서 일종의 특혜성 전략 공천을 받는 거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단 하나의 이유. 예. 저도 알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네. 그 정도 네. 사람 많아. 근데 왜 항상 그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가? 그 단 하나의 이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못 해. 말을 못 해요. 예. 예. 그럴 때 조국 대표하고 붙여서 능력껏 살아남아라. 저도 할 수 없다. 이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 합당 이래로 진보 진영에서는 조국에 대한 그 어떤 미움이 굉장히 싹 텄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판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그냥 갖다 붙이는데 저야말로 문재인 조국을 먼저 비판했던 원조 비판가로서 네. 얘기를 하자면 그가 무슨 그렇게 때려 죽일 사람이 아니고 다만 정치적 격변에서 왜 이렇게 능력 없었느냐, 무대응을 했느냐, 고고한 품격만 지키느라 이랬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렇다고 지금 조국이 무슨 사악한 그런 야심을 갖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맞붙은 김영남 조국이 야 이걸 어쩌냐 둘 다 됐으면 좋겠는데 네. 소선구제고 그러니까 아마 제 추정으로 지금 그 당세를 따라가고 대통령 영향을 받는 지방선거 특히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무슨 당 안에 껄끄러움 이거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겠냐고 동네에서 모내기하고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 아주 지역의 세세한 현안들 있잖아요. 네네. 그 김용남 의원도 당장 그거부터 하던데 어디 그 병원 필요하고 어디 공사하다 만대 맞아요. 뭐 필요하고 경찰서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 실용적인 현안들. 경찰서도 네. 하나 더 내고 그거 아는 거거든. 그 큰 어젠다 내놓기보다는 조목조목 그 지역에 필요한 얘기하는 거거든. 그 전략 잘 잡은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김영남 의원이 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유이동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끝까지 삼자 대결로 갈 것 같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단일화가 되겠냐고. 그러려면 아슬아슬하게라도 되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조국 대표가 탈락을 하면 낙선을 하면 그 이후에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사실은 좀 더 원활하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 원활하게 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 그 조국당 입장에서는 흡수합당이라는 것을 모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태생부터 일단 뭐 그건 나중 얘기가 되겠죠. 이 중에 선거가 끝나면 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조국 후보 그래도 정당은 다르지만 좀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요.
네, 이런 그 경쟁적인 네. 구도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한탄하는 분들도 좀 주변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탄해요. 그러니까 조국 정청래 대표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예요. 조국 대표가 이길 수밖에 없는 만만한 후보를 내면 봐라. 조국과 더불어 친문 부활을 꿈꾸지 않냐. 그래, 이제 너네 이 실체가 이 이거구나. 소리 네. 나오겠고. 그다음에 지금 김용남 후보처럼 강력한 후보를 내세우면 어떻게 조국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느냐 소리 나오게 되겠고. 음, 그래서 많이들 그 얘기 하던데요. 꽤 절묘한 공천이었다고. 예. 근데 우리가 선거를 쭉 봐왔는데 결국 그 한 사람의 정치 자원이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데 자, 주호영이 6선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정치사에서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 식구들이 좋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음,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반면에 낙선을 끊임없이 거듭해온 뭐 예컨대 뭐 좀 옛날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네, 어떻게 된 거냐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건 그때그때 당락만이 좌우하는 게 아하, 아니라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우리가 가져왔죠. 그렇네요.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거는 이겨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활을 걸고 평택의 승부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혹시나 경쟁이 과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1, 2등 싸움을 하게 되면 네거티브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벌써부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거티브가 이제 어떤 수위로 벌어지냐인데 음. 그 싸움을 거는 쪽이 조국 쪽이고 그걸 받아서 조종해서 맞받아치는 게 김용남이고 요 구도가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국이 이제 열세라는 걸 자인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네거티브의 내용이 뭐일지가 너무 빤해 갖고 아, 너무나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거죠. 아, 만약에 새로운 게 돌출된다거나 정말로 기발한 내용들이 등장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누가 봐도라도 그 예상하는 범주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판도를 바꾸긴 어렵다. 예. 뭐 김용남 의원에게 숨겨진 애인이 있다 정도만 아니면 아니면 괜찮을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정치에서 종종 있는 일이긴 하죠.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3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지 마나? 그런 상황이 좀 근데 왠지 네. 그쪽 계통으로 놀 것 같지는 않은 사람이야.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방송 중에는 못 여쭤보고 그 예. 사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방송 끝난 다음에 어제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잔도직접 여쭤본 거예요. 혹시 선거 치르는 사모님이 돕냐? 그랬더니 김영남 후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유 반대만 안 한 것도 다행이죠 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기 선거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동의를 한 거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몇 달 준비해야 되는 선거였으면은 집에서 뜯어 말렸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걸리잖아요. 뭐 선거 당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집안이 집에서 죽어요.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망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네. 말씀 드리는 거고 그 어쨌든 간에 그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일전 상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 이번에 좀 살펴봤으면 하는 인물이 김용이라는 사람. 네. 그건 모든 사람이 한 얘기를 저도 반복할 텐데 짧게 얘기를 음. 하자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사수 끝에 대통령 당선될 때 앞두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김대중을 쫓아다닌다는 거는 뭐 3 년, 5 년, 10 년이 아니라 40 년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소위 네. 동교동계. 그 사람들이 전부 국회 그 단상에 서서 "우리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식을 했어요. 아하. 그거 정말 눈물 나지 아이 않냐고. 눈물 나죠 그거는. 네. 30 년, 40년 인생을 바쳐서 또 쫓아다닌 목적이 "우리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봅시다."인데 나는 그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결의야. 음. DJ 집권 후반부에는 그게 살짝 깨지긴 깨졌지만 그래도 꽤 지켜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측근이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안 준 거예요. 가신 그룹들이 한 자리도 못 채가는 예. 네. 그게 가신인 거거든. 음. 그러니까 저도 김영 씨를 몇 번 뵀어요. 아 그렇군요. 그 네. 경기
경기도에 예술의 전당이라고 있어요. 네. 지금 경기 아트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을 바꾼 게 접니다. 그때 그 이사로 계셨다 이사였어요. 그렇죠? 네. 이사. 그러니까 회의하다 보면 그 회의 후에 자리에 이제 김영 씨가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굉장히 유쾌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야. 말도 잘하시던데요, 제가 방송 보니까. 네.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번에도 함부로 내치질 못한 거죠. 이제 그러나 김용 씨가 왜 저런지는 알겠어. 부당한 거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인정하고 내가 출마도 못한다면 되느냐. 부당한 걸 물리치고 이 대통령도 만들어졌지 않냐인데 선거 아니에요, 선거. 맞아요. 전체 판도에서 김용이 만약에 공천이 되잖아요. 와, 그 국힘의 아마 목소리는 이거 하나로 통일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거예요. 법을 마음대로 흔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김용은 지금 제일 1번의 과제는 출마가 아니고 빨리 대법 판결을 받아서 멍해를 벗는 거라고. 멍해를 벗고 나면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에 어떤 자리를 주고 아무도 뭘 할 사람 없고 맞습니다. 2년만 지나면 또다시 총선이 있고 이게 이 조급증의 산물인데 그 전혀 연관 안 된 두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 말하면요. 조국하고 김용 이 두 사람의 이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다 이제 큰 꿈을 가진 정치인들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이 의원이든 아니든 뭐 낭인이 됐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요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의 발언이 외신도 타고 국내 정치 지형도에 네. 일종의 파문을 일으키고 옛날의 보수들이 그래서 보수인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정치적 변화나 격변과 뭐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그가 유력한 목소리를 내는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 대표도 이번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정치적 목소리를 바르게 내는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김용도 그래야 된다고요. 10분 공감이 가는 말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김용 후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했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지만은 김용 전 부원장이 공천을 두고서 마치 대통령과의 거리가 정치적 자산의 전부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본인의 능력과 실력이 우선되고 정치적 자산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거지만은 그게 전부가 돼서 공천을 받아야 될 이유로 설명되는 거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 뿐 아니고 유권자들은 동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람이 일정 정도 의회에 가는 거는 뭐 예전부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뭐 DJ나 YS는 한 40명씩 공천했습니다. 자기 비서진 의원 한 당의 의원진의 한 반이나 3분의 1이 그 내 사람이야 그냥 다. 총재 측근들이야.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는데 그렇다 해도 대통령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죠. 김남우 그 개항에 간 그 친구 김남준, 하나, 김남준이 하나, 김남국이 하나. 김남국, 네. 그리고 뭐 없잖아요. 김남밖에 없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김북도 없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용까지 들어가야 대통령 측근이 좀 있는 건데 너무 없는 거죠. 지금으로 사실 보면. 예전에 비견을 해보면은 정말로 그 노무현 대통령도 세력화를 안 하려고 했지만은 열린우리당 때 보세요. 많아요. 노무현 킷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거 입성을 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이재명 체제 안에서 지방선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표딱지가 완벽하게 붙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게 그건 역시도 좋게 본다면은 그 성각자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평생 견지해 온 건데 세력을 만들어서 정치하지 않겠다는데 뭐 그거의 반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높이 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을 두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또 이제 유력한 그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도 이번에 지방선거에 많이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송영길이라는 사람. 저는 송영길이 공천 안 되기를 몹시 속으로 바랬는데 왜 또요? 결국 공천이 되더만. 그러니까 송영길 나이도 있고 이력도 있기 네. 때문에 뭐 의원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뭐가 의미냐? 당 대표도 심지어 해봤고 나는 이게 마음대로 생각은 마음대로잖아요. 네.
근데 일단 김민석 총리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총리 자리에. 총리 자리에 네. 선생님 보시기에는 네. 네. 그보다는 비서실장 자리에 딱 맞는 사람 같아. 대통령이 가까이 있는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가까이 있으면서 머리를 계속 대신 빌려서 음. 물론 이 대통령은 좀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더 세심하게 그리고 내각이 지금 중심 제가 그래도 참 보람을 느끼는 게 문재인 정부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맨날 욕하는 게 내각은 허수아비고 전부 청와대 보좌진이 다 하지 않느냐. 수석이 내려줄 것만 건설부 장관도 기다려 뭐 환경부 장관도 기다려 전부 이게 청와대 수석들이 다 만들어 놓고 하명해서 집행기구로 다 내각을 만들어 놨어 이게 될 일이냐라는 말을 정말 너무나 많이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내각 중심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네. 수석 보좌관 회의가 힘을 발휘 안 해. 의견 투취만 하는 자리지. 그래서 장관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사이에. 근데 그걸 통과를 하려면 약간 좀 조폭대장 같은 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면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똑똑하고 아하. 그러니까 유비보다 장비 같은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네. 관우가 더 낫겠다. 관우. 네. 그 딱 맞는 그림이 있구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번에 재보선에 송영길이 부족해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울리는 자리를 찾아갔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국정 2인자 총리로 난 추천하고 급감이라고 생각했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불편해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건 저도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 양반이 총리가 되면요. 그 내각의 모습에 진짜로 2인자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대행이 있는 거라고. 근데 대통령이 지금 99.9%를 맡아서 하니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고. 아무리 그렇죠. 대통령이 체력이 네. 좋아도 상당 부분을 책임 총리에게 위임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변한 일이어서 이제 외교 안보 쪽에 훨씬 할 일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요번에 이제 그 정동영 장관 몇 마디 별거 아닌 것 같고 가지고 뭐 이거 시비 거는 미국이 판이니까 좀 견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뚫어야만 되거든요. 이제는 미국의 말을 100% 수용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미국 말만 듣고 석유가 저 바로 앞에 러시아에 있는데 가스가 못 가져오잖아. 멀리 가서 가져올 이유가 없는데 원래는. 네. 우리 이익 때문에. 그렇죠. 네. 인도하고도 팍 뚫으면 뭐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말만 들었는데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교장과 교감이 역할 분담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특히 예. 교감이 나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실은 교장 일인데 교감이 대신 나서서 매맞거든.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 송영길 의원이 참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외교부 장관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게 공개의 사실로 전해져 있고 그런 내각에서 일하는 직함을 갖고 싶다라는 본인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과 합치되는 측면에서 선생님의 조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로 적합하게 적실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재보선이 끝나고 난 뒤에 열린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권력의 재편 과정들 속에서 상당수의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당대회에도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뭔가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당대회가 어떻게 흐를 건지는 현재로서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정청래가 이제 재선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 한 덩어리.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 버렸어. 왜냐하면 당장 김득구하고 강득구하고 누구야 여자 이현주가 네. 떠오르고 거기 김민석이 결합돼 있는데 이게 이상해졌어. 나쁜 쪽에 윤어게인이 아니라 뭐야 류이재명. 나쁜 쪽에 류이재명이 사실 굉장히 건전한 말인데 여러 가지를 안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됐어 음모론적인. 근데 송영길이 거기에 덜컥 얹히잖아요. 바보야 그러면. 근데 원래 송영길이 좀 바보래요. 그런 설이 있어. 엄청 똑똑하고 엄청 이거 직접 나오실 수 있어요. 뭐 어때?
엄청 똑똑하고 엄청 그 아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아. 정치적인 선택 과정에서 왜 저래 할 때가 있대 좀. 네, 그런 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헛똑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런 측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똑똑한데. 예. 아니 제가 좀 너무 건방지게 얘기하는 건데 네. 그래서 권하고 싶은 거는 그냥 뭐 나이 때문에 지금 초조할 수 음. 있는데 은인자중하시라. 그동안의 풍파를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잠룡 상태로 계셔라. 당장 이번에 당선돼도 들어가서 뭐 당권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뭐 이러지 말고 기회는 자연히 온다. 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 그 미국에는 우리로 치면 상임위 원장이 국제적인 데서 그 역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분야별로. 네. 그러니까 개별 의원이지만 뭐 상임위 의장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밖에 의원 단위에서 국제적인 역학에 대응하고 또는 뭐 반발하고 싸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역할에서 당 대표를 두고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냥 은인자중하고 있는 게 네.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런 조언을 적극 수용해가지고 만약에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개편 과정이 있다고 한다라면은 보십시오. 송영길은 총리로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럼 총리였던 김민석은 비서실장으로 갑니다. 강훈식은 어디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강훈식은 이제 다크호스가 완전히 됐죠.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영생과 연임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오윤혜 씨보다 한술 더 드시려고 지금 보니까 연임까지 붙여가지고 지금. 차기를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에 톡히 부각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연약해 보이거든요. 외견상이나 말투 이런 거는 약간 연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권력을 등에 업고 일을 음. 처리하는 걸 보면 굉장히 호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유력 그 사람이 무엇에 쓰이건 앞으로 최종적 국가 리더,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는 유력 자원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줘야 돼? 뭐 줘야 되나? 의원 하고 있으면 되지. 의원이 안 되는구나.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의원이 안 되는구나. 네,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본인도 뭔가 좀 이렇게 역할을 줘야지 차기로도 이제 거론이 계속 꾸준히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둘 보내면 그 한 수가 좀 어려워진다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뭐 몰라요 그것까지 뭐. 강훈식의 운명은 스스로가 개척해라 그러니까. 네. 알아서 개척하세요.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뭐 민주당의 이제 유력 자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면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국민의힘 얘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쭤봅니다만은 일단은 선거 이후에도 장동혁 체제는 유지가 될 것 같으십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드렸나요? 예. 그래야만 되는데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간단히 말하면 보수 3당 체제가 될 것 같아요. 보수 3당 체제가 된다. 네. 그러니까 국힘에 잔존하는 장동혁과 윤호개인. 그게 왜 그러냐면 그 130만 당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선거를 하면 그 장동혁이 이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윤어게인 과정, 그러니까 윤이 탄핵돼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 동안에 젊은 층들이 대거 입당을 했어요. 그게 30만쯤 된대.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짠물이야. 그러니까 극렬한 사람들이고 극우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투표에 참여하고 일치 단결을 보이는 한 이쪽이 계속 투표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아웃돼도 어느덧 장동혁이 또 당대표가 되는 구조라고. 장동혁이 사라져도 제2의 장동혁은 또 나온다. 네. 그래야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국힘은 합리적 보수 정당의 성격을 현재로서는 가질 도리가 없어요. 그 열성 당원들 구성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전통 보수 정당을 그리워하는 그들이 힘이 있었던 때 한나라당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이 2년 후 총선을 바라보고 온 데는 이대로 가면 진짜 108석이 아니라 88석, 68석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위기감은 아주 절박할 겁니다. 더구나 이제 결론을 봐야 돼야 되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만약에
그 영남 전체에서 상당한 정도로 패배를 한다면 패배를 해서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그건 뭐 거의 더 말할 게 없게 돼요. 그러면 내가 국힘당 의원이어도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죠. 뭐라도 바꿔보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윤어게인스럽게 구조화돼 있는 현 지도 체제와 다른 거를 할 텐데 다른 체제가 들어설 수가 없어요. 선거를 통해선. 그 정당 안에서는 안 적어도 돼요. 예, 예. 안 된다고. 분당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당으로 간다. 그래서 예. 보수 3당 체제라고 하셨는데 보수 3당 중에 하나는 그럼 개혁신당을 얘기하시는 걸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 쓰는 사람으로 알려진 이 판에서는 예. 이번 선거판에서는 개혁신당이라는 데가 존재감 자체가 거의 없게 느껴져요. 조국혁신당은 조국 후보라도 후보에 나왔으니까 계속 물망에 오르고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개혁신당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예. 그 제가 뭐 이준석 씨의 마음속을 다 알진 못하겠지만 때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럴 때 덜컥 이제 액티브하게 행동을 했다가는요. 그냥 어느 한 측면에 몰로 이렇게 내몰릴 거예요. 본인도 알 거예요. 그 펜코 중심에 쉽게 말해서 일베스러운 사람들의 열광을 받아서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네. 톡톡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본인의 의원직과 당을 소위 말해도 유지하는 가운데 아직 젊으니까 상당한 정도 몸을 빼고 시간을 벌 거예요. 아, 축적을 통해서 후위를 시간을- 도모한다. 예. 네. 그래서 보수가 재편되는 시기가 여러 차례 거쳐 올 거예요. 한 차례 뭐 딱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김무성 같은 사람이 리더를 하면 보수 그 정통 보수 재건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한동훈이 뭐 출마하면서 정통 보수 재건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뭐야 검찰 세력이 다시 복권하겠다는 거. 아니 윤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자꾸 얘기해. 유일무이한 자기의 정치적 자산은 윤이 갑자기 장관 시켜주고 대통령 돼서 장관 시킨 거다. 네. 당 대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더구나 그 한동훈을 두고는 내부에 격렬한 이 싸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한동훈이 합리적 보수를 대변해서 뭐 당을 재건하고 한쪽 이게 거의 구성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림에 묻혀 있는 그 자원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윤어게인스러운 장동혁스러운 현 국힘당, 공화당스러운 그러니까 한나라당스러운 보수 정당, 그다음에 개혁신당 3당 보수 3당 체제가 상당한 정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 한동훈 그 후보 얘기하시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산 북갑에 지금 한동훈 후보 출마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색채로는 박민식 후보가 있는데 두 사람이 놀랍도록 상사성이 있죠. 왜냐하면 둘 다 검사 출신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한 사람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매우 한동훈은 잘 법무부 알겠죠. 장관을 했고 그런 사이인데 지금 사람들한테 서로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게 그게 이질적으로 누군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둘이 한 덩어리고 둘을 합친 게 표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정 후보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죠. 합친다고 생각하면 예, 예. 조국적으로는 네. 아니 합쳐서 1+1이 2가 되진 않고 1.5 정도 될 텐데 네. 하정우도 만만치 않은 선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 부산 유권자들도 대도시 감성이 있어서 그냥 기대인데 그렇게 대구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재수가 제시하는 미래 부산의 이 하정우는 일종의 그 하위는 아니고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지금 그렇죠.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북극 항로 개척에 있어서 태반은 지금 AY와 결합된 맞습니다. 네. 미래형 도크, 미래형 시설이 만들어질 텐데 그리고 그게 국가 차원의 입법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의 이 필요성 이런 거는 굉장히 클 텐데 그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하정우 후보한테 기대를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선거 결과 역시 뭐 지금 낙관할 수는 없지만은 치르면서 크게 인제 실수 포인트만 줄여간다고 한다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최근에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 또 인제 그 시장 상인들 만나는 과정에서 인제 뭔가 물론 본인 해명은 전혀 다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이렇게 트집 잡히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손에 네. 물 묻고 예예. 손이 저려서 인제 이거 네네. 했다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평소 행동이던데. 그래요? 손 이거. 남한테 뭐 잘 비비나 아니 묻어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손이 인제 이런 게 근데 하여튼 뭐 좋지 뭐. 그 비난이라도 받아서 뉴스에 계속 뜨는 거. 아 그러니까 그 선거 기간에는 관심을 받는 게 1번이기 때문에 하정우 중심으로. 아니 그리고 비난받고 그 여파가 네. 찜찜하게 남으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네. 이게 웃기는 해프닝이고 야 이걸 갖고 트집 잡아? 저 비판하는 놈들 참 쪼잔하다 이 생각 안 수준이 들겠냐고. 정책 가지고 비판하고 이래야지 생각 예. 가지고 비판해야지. 예. 그리고 저는 전재수가 인제 미래 국가 지도 자원으로 굉장히 부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재수가 시장 선거 운동하면서 하정우도 같이 이렇게 묻어서 그렇겠죠. 네.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전재수 후보 인제 사실 북구 주민들하고는 인제 작별을 고해야 되는데 그 구포시장에서 인제 연설했잖아요. 그런 모습도 인제 부부 같이 나와서 인제 절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 상대원 시장 연설할 때 물론 네. 비견할 바는 아닐 수 있어요. 예, 그 예. 감동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여간 지역 주민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애착심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지역 그 상인들과 서로를 부르는 호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의미에서 형님 누나가 아니라 진짜로 뭔가 지역에서 끈끈하게 일체화된 그런 호칭들을 들으면서 '전재수 후보는 굉장히 정치력이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 정도 들었거든요. 네. 인물이에요, 인물. 네. 그동안 선생님도 봤는데. 보시기에도 그러면 그 차기 자원이라고 한다는 건 이 역시도 강훈식 그 실장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전재수 후보 역시 부산시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네. 그 정도의 역량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내야 되겠지만 시장이 돼서 그건 뭐 충분히 예상되는 사실 그 집권당이면서 지자체장을 해서 모든 걸 걸고 다 하면 잘 안 되겠냐고. 그렇지. 예. 바보가 아니다며. 바보가 아니다. 다 웬만하면 되고 지금 HMM도 선거 전에 이미 지금 이전을 노사가 확정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상황 봤을 때는 잘 풀리지 않을까. 네. 뭐 괜히 시장 되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지 않는 한 잘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선거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민주당 후보들이 몸 조심도 해야 되고 향후에 이제 발언이나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될 텐데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시겠습니까? 김갑수는 이상한 소리 잘한다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를 조금만 할게요. 네. 그냥 신중하지 말고 막 하세요. 이게 왜 그런가 내가 봤는데 네. 특히 이제 재보궐 같은 경우에 재보궐의 14군데 중에 13군데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이 이루어져요. 그건 맞아. 예. 그러면 옛날 언론 지형이면요. 정말 민주당은 지금 가루가 되도록 매맞고 있었을 거야. 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선거를 또 뽑게 했느냐. 그렇지. 여기 사기 대출 받았지. 저기 뭐 했지. 어. 근데 그 소리가 별로 안 들려와요. 쏙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그죠? 예. 이게 이제 행정부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묻혀버리고 묻혀. 예. 또 야당이 워낙 도와주시니까 장동혁 장 그래서 묻힌 거지 과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세를 보니까 아 그래 마음껏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게 들리지라는 거에 너무 그러면 이렇게 가슴에 꽂히는 말 제대로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 이정현이 그건 좀 웃기는 거지만 이정현이 박근혜 시절에 갑자기 그 곡성이었던가 맞아. 예. 전라도 그 순천 곡성 뭐 하여튼 예. 거기 어려운 지역에 나오는데 세금 예산 폭탄을 쏘겠습니다 해갖고 실제 어마어마한 예산 갖고 네.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희망사항 같았는데 이정해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그림들 또 잘못된 거에 대한 자기 반성도 그냥 거침없이 하고 하여간 거침없이 말하는 정치 풍토가 필요해요. 네. 그 주어진 틀 안에서 조심조심하고 하는 하는 것보다 것보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트집 잡아서 한 사람 아주 파멸을 시켰거든요.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 70대 이상 대학생 인터뷰가 오니까 70대 이상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그거 한마디로 선거를 그냥 망쳐버렸잖아요. 완전히, 예. 그게 조중동의 힘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이제 의도된 전략적 죽이기가 잘 안 먹혀요. 그래서 뭐 출마하신 분들 지금 포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절약하지 말고 마음껏 내 뿜었으면 좋겠어. 야, 근데 그렇게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제 후방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후보들이 이렇게 자기 자유 발언을 마음껏 하더라도 그 틀거리 안에서 잘 해줄 거라는 기대와 확신이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개인적으로 분하고 화난 거 엑스에 막 써도 옛날 같으면 어찌 대통령이 이러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숨김없고 그 솔직한 네. 억울함의 토로에 대해서 사회가 있는 그대로 반응하지 그걸 대통령 죽이기에 나서서 못 그런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능수능란한 게 이게 이제 야당 대표할 때랑 대통령일 때는 아예 위상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보는 정보의 폭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모 신문의 과거 보도를 가지고 크게 꾸짖었잖아요. 네. 근데 그 신문이 또 잘한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또 의무로도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정말로 손바닥 안에 놓고 언론이라는 데가 옛날에 사실은 대통령 위에 있으니까 밤의 대통령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 대통령의 지위나 영향력으로 정말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자유자재라는 표현 좀 과하고 소나귀에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이 보통 그런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는 기본적으로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네. 같아. 그런 것 같아. 네. 아무튼 오늘 선생님하고 이제 이러저런 선거 얘기 해봤는데 다음 달쯤에 뵐 때는 아마도 선거가 직전이거나 혹은 끝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우리 현상적으로 함께하는 그 상황들을 목도하게 될 텐데 그때 선생님이 예고하시던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일단 지방자치 선거는 경북 제외한 전승을 거뒀으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보궐 14석 가운데 적어도 10석은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하는데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고 이 선거 결과가 좋다면 이제 국가가 스텝업 하는데 네. 유기적으로 얽히는 거죠. 전국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고. 그 단점은 뭐냐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면 중복도 많고 헐 필요 없는 것도 돈 쏟아붓고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시선이 전국 단위 그중에도 지방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장이 다 민주당 사람이어서 굉장히 정책 협약이 잘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분업을 시킨다고. 예산은 딱 틀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그냥 주고 알아서 하시오보다는 적어도 과학기술 쪽에 어디에 네. 어디 쪽은 친환경 쪽에 뭐 어디 쪽은 뭐 패션 중심지에 어디 쪽은 뭐 이렇게 분화를 시키고 정책협약이 잘 된다면 국가 예산이 매우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우리는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이 참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700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가 작은 거예요. 인원만 따지지 않고 예산을 봐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 시대에 한 1000조, 1200조 예산 확보를 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중심축이 하나가 돼서 네.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맨날 서울에서 말도 안 되는 거야. 전국 단위에서 정말 멋있게 한번 4년 동안 일을 벌여볼 것 같아요. 네. 세계적인 도움구장도 없는 일 이런 게 어디 있어? 전 세계 뮤지션들 다 오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하면 또 눈치 보일까 봐 안 하는데 아니라고. 그 국가 예산 반, 지자체 예산 반에서 경기도 어디에 그냥 하면 되죠. 엄청난 네. 거
한강변에도 그 자리 많고 그런 것들은 또 안 하려고 그래. 예, 하여튼 그 이재명이라는 총명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 효능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대를 모으는 게 이번 지자체 선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그 희망 어린 말을 담으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갑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국영희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김용남 후보와 유이동 후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